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특사의 면전에서 서류를 찢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100년간 믿어온 일본의 장인 정신이 사실은 미국을 기만해온 거대한 사기극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이 붕괴 직전까지 몰린 절체절명의 순간 상황을 단숨에 역전시킨 건 한국이 내민 단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오만했던 일본을 7분 만에 침묵시키고 세계 최강 미국마저 한국 앞에 줄쓰게 만든 전율의 반전 드라마. 그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 시작됩니다. 새벽 3시 백악관 지하 상황실의 공기는 마치 톱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평소 냉정하기로 소문난 제 등줄기에도 식은땀이 흐를 정도였으니까요. 방탄 유리 너머로 들려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함 소리는 과장이 아니라 건물이 흔들릴 만큼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제독, 당장 내 눈앞에 배를 가져와. 보고서 쪼가리 말고 진짜 배를 내놓으란 말이야. 바닥에는 찢어진 서류 뭉치가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고 미 해군 참모총장의 어깨는 죄인처럼 축 처져 있더군요. 저는 묵묵히 제 손에 들린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빨간색 경고등이 가득 켜진 미 해군 전력 가동률 차트가 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꼴이 우스웠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합중국이 적의 미사일 때문이 아니라 고작 수리할 도크가 없어서 잠수함을 띄우지 못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저는 국방정보국 국장 데이비드 헌터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대통령의 눈이라 부르지만 저는 스스로를 팩트의 청소부라고 정의합니다. 감정이나 의리 따위는 믿지 않습니다. 제게 세상은 오직 숫자와 데이터로만 이루어진 거대한 엑셀 파일일 뿐이죠. 그리고 2025년 12월 제 눈앞의 데이터는 명확하게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은 뇌사 상태다. 2054년까지 66척의 핵잠수함이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의 생산 능력은 연간 1.2척. 그나마 있는 배들도 수리순번을 기다리며 항구에서 녹이 쓸어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붕어빵 찍어내듯 군함을 바다로 밀어넣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스스로의 무능함에 발목이 잡혀 익사 직전이었던 겁니다. 참으로 치욕스러운 성적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국장님, 표정이 너무 심각하시군요.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제 옆자리에 앉은 남자는 지나칠 정도로 태연하더군요. 최고급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에 은은하게 풍기는 백단향 향수 냄새. 일본 외무성 특사이자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문 나카무라 켄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 상황을 즐기는 관객처럼 여유롭게 몽블랑 만년필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나카무라 씨. 제가 짧게 대답하자 그는 얇은 입술을 비틀어 웃으며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미국은 너무 순진해서 탈입니다. 헌터 국장, 기술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신뢰로 사는 것이죠. 70년 동안 귀국의 뒤를 지켜온 게 누구입니까? 우리 일본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신감과 함께 숨길 수 없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 하나를 검지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거기에는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제안서 하나오션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나카무라가 혀를 차며 말을 잇더군요. 한국이라니요? 그들은 냄비 같은 민족입니다. 금방 끓어오르지만 금방 식어버리죠. 게다가 보안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마추어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위대한 미 해군의 심장을 맡기시겠습니까? 그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당시 저는 그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정보국장으로서 제가 가진 데이터 속의 한국은 제조 능력은 뛰어나지만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변방의 파트너에 불과했으니까요. 반면 일본은 로비 자금과 외교적 수사로 자신들을 완벽하게 포장해 두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의 논리는 치밀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이 들어오면 중국 스파이들이 필라델피아에 들끓을 것이며 미 해군의 기밀이 베이징으로 실시간 전송될 거라는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펜타곤의 장군들조차 그 보안 공포 앞에서는 이성을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대안이 있습니까? 제가 묻자 나카무라는 기다렸다는 듯 두툼한 파일을 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저희 미쓰비시가 준비했습니다. 미일 공동기술위원회. 저희의 숙련된 장인들을 파견해드리죠. 물론 비용은 조금 비싸겠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보험료는 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제안서를 펼쳐본 저는 미간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용은 한국 제안서의 3배, 납기는 2배나 더 길었습니다. 하지만 보안 완벽 보장이라는 문구가 붉은색 도장처럼 찍혀 있더군요. 효율은 엉망이지만 안전해 보이는 길.
그것이 당시 펜타곤이 원하던 마약 같은 유혹이었습니다. 회의가 잠시 정회된 틈을 타 저는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와 담배를 한 대 물었습니다. 워싱턴의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개인 단말기로 알 수 없는 발신자의 메시지가 도착한 것은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회선으로 들어온 그 메시지에는 텍스트 대신 짧은 영상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파일을 열어본 저는 그 자리에서 쥐고 있던 라이터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 장소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폐쇄된 제3도크였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쥐떼가 돌아다니던 그 죽음의 땅이 영상 속에서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춤을 추듯 움직이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달라붙어 녹슨 철판을 뜯어내고 있었죠. 그리고 화면 하단에 적힌 타임스탬프는 놀랍게도 오늘 오전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속도인가?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튀어나오더군요. 영상 마지막에는 투박한 영어로 쓴 팻말 하나가 클로즈업되었습니다. 우리는 잠들지 않는다. 우리는 만든다. 한화화. 그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나카무라가 특유의 뱀 같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헌터 국장, 뭘 그리 재미있게 보십니까? 아, 한국인들이 공사판 벌려놓은 거요? 쯧쯧. 저런 걸 보여주기식 쇼라고 하는 겁니다. 기초 공사도 없이 저렇게 서두르다간 1년도 안 가서 무너질 게 뻔합니다. 조잡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는 제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는 척하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미국은 품위를 지켜야죠. 싸구려 노동력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저희가 곧 의회의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한국의 저 무모한 공사가 환경 규제를 위반했다고 말입니다. 그의 말에서 소름 끼치는 악의가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미국 땅에 발을 붙이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아주 교활하고 치졸한 사냥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나카무라는 한 가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감정보다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방금 본 영상 속 한국인들의 움직임은 나카무라가 말하는 무질서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정밀하게 설계된 시계태엽처럼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한 군무였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펜타곤은 한국을 의심하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에서 한국이라는 변수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묘한 기대감이 차가운 가슴 한구석을 덮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 하나만은 분명했죠. 나카무라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며 남긴 그 비릿한 미소는 제 뇌리에 꽤나 불쾌한 잔상을 남겼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앞둔 맹수가 입맛을 다시는 듯한 표정이었으니까요. 저는 찝찝한 기분을 떨쳐내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젓고는 다시 백악관 상황실의 육중한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아까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미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준비한 워게임 시뮬레이션 코드명 레드스톰이 돌아가고 있더군요. 2026년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의 우발적 충돌을 가정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스크린 위로 중국군들이 미군들을 순식간에 포위에 들어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개전 72시간 만에 미 7함대 괴멸.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전선에 투입되어야 할 핵잠수함의 40%가 수리되기를 위해 항구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고함보다 더 무섭다는 걸 참모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볼펜 굴러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더군요. 그래서 이게 너희가 말하는 세계 최강의 성적표인가? 그의 시선이 제독들을 하나하나 훑고 지나갔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아니지. 내가 국방 예산을 역대 최고로 올려줬잖아. 기술이 없어서? 천만의 말씀. 문제는 너희가 게을러 터졌다는 거야. 배를 고치라고 줬더니 3년째 도크에 처박아두고 칠만하고 있어? 이게 펜타곤이야? 아니면 페인트 가게야? 격노한 대통령이 테이블을 내려치자 커피잔이 달그락거리며 춤을 췄습니다. 바로 그때 펜타곤 내 대표적인 지일파로 불리는 스미스 차관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대통령님, 현실적인 대안은 역시 일본뿐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미 요코스카 기지에서 미군 함정을 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권을 위임하면 비록 비용은 좀 들더라도 확실한 보안과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본. 지겹지도 않은지 그 레퍼토리는 질기게도 반복되더군요. 나카무라가 뿌려놓은 로비의 씨앗이 펜타곤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스미스 차관보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반면 최근 제안서를 낸 한국 기업 하나오션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지난 10년간 상선 몇 척 만들고 문을 닫기 직전이었던 곳입니다. 그런 폐허에서 첨단 핵잠수함을 고치겠다. 이건 도박입니다, 대통령님. 논리적으로는 스미스 차관보의 말이 맞았습니다. 데이터상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사망 선고를 받은 곳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은 아까 본 그 짧은 영상 때문에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들지 않는다던 그 투박한 팻말이 자꾸만 눈에 밟혔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대통령님, 정보국장 데이비드 헌터입니다. 팩트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스미스 차관보께서는 일본의 경험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가진 데이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미쓰비시가 수리한 미군 함정 중 15%에서 재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대부분 부품 규격 불일치였죠. 일본 독자 규격을 고집하다가 생긴 문제입니다. 스미스 차관보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맞습니다. 그들은 미 해군 함정을 다뤄본 경험이 적습니다. 하지만 세계 상선 시장 점유율 1위, LNG 운반선 기술 독점, 무엇보다 납기 준수율 99.9%. 이게 그들의 성적표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경험 많은 노인입니까? 아니면 빠르고 정확한 젊은 피입니까?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제 발언은 펜타곤의 불문율을 깨는 것이었으니까요. 일본은 안전하고 한국은 불안하다는 그 오래된 고정관념에 균열을 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흥미롭다는 듯 턱을 괴더군요. 헌터, 그래서 자네 생각은 뭔가? 한국 놈들에게 맡기면 3일 만에 끝난다는 시뮬레이션이라도 있나?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카무라가 보여준 자신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묘한 조바심. 제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저토록 필사적으로 한국을 막으려는 데에는 우리가 모르는 진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직접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보고서나 로비스트의 혀놀림 말고 제 눈으로 팩트를 보고 싶습니다. 마침 하나오션 측에서 내일 필라델피아 조선소 현장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제가 가서 검증하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사기꾼이라면 제가 직접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오겠습니다. 스미스 차관보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장.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정보국장이 고작 조선소 먼지 구덩이에 가겠다고? 그건 펜타곤의 수치야. 게다가 그곳은 지금 보안 등급도 없는 민간구역이라고. 그렇기에 더더욱 가야죠. 보안 등급이 없는데 어떻게 핵잠수함을 맡깁니까? 제 눈으로 그들의 보안 시스템, 공정, 그리고 그 자신감의 실체를 까발려 보겠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좋아. 헌터가 간다. 단 조건이 있어. 그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일주일이야. 일주일 안에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우리 잠수함을 받을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그냥 고철 처리장인지 결판을 내서 보고해. 만약 한국 놈들이 뻥카를 친 거라면 자네가 책임지고 그들의 제안서를 내 벽난로 땔감으로 써버려. 명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워싱턴의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펜타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지 않고 제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받은 그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송 위치, PA,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 촬영 기기, 미등록 보안캠. 조작된 영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의 속도는 상식 밖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아니 기계라기보다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조선소가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책상 한 구석에 처박혀 있던 하나오션 인수계획서를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빽빽한 텍스트 사이로 붉은 펜으로 밑줄 쳐진 문장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프로젝트 2025, 우리는 미국을 돕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는 것이다. 오만하거나 혹은 미쳤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필라델피아행 헬기를 준비해. 그리고 내 신분을 숨길 수 있는 방문자 패스를 하나 만들어 두고. 공식 방문이 아니야. 잠입이다. 나카무라가 알면 기절초풍할 노릇이겠죠. 저는 양복 재킷을 벗어던지고 옷장에 걸려있던 낡은 필드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워싱턴의 엘리트 정보국장이 아니라 까칠한 현장 감사가 되어 그들의 민낯을 볼 작정이었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이 거짓이라면 저는 가차 없이 한국을 매장시킬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영상이 진실이라면 문득 나카무라가 왜 그렇게 저를 막아세웠는지 알 것 같더군요. 놈은 두려웠던 겁니다. 100년 된 일본의 간판이 한국이라는 신흥 강자에게 뜯겨나가는 그 순간이 올까봐 말입니다. 헬기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거짓과 진실이 충돌하는 그라운드 제로로 들어가는 첫걸음이었으니까요. 가자, 팩트를 확인하러.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이 헬기의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헤드셋을 고쳐 썼습니다. 로터의 굉음이 제 고막을 때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나카무라가 던진 경고의 말들로 가득 차 있었죠. 보여주기식 쇼, 기초공사 없는 사상누각. 과연 그럴까요? 40분 남짓 비행했을까? 펜실베이니아주의 젖줄인 델라웨어 강이 검푸른 뱀처럼 굽이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 한때 민주주의의 병기고라 불렸으나 지금은 녹슨 고철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텅 빈 도크들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흉곽처럼 앙상한 뼈대를 드러내고 있었고 곳곳에 방치된 크레인은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미 해군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죽음의 땅 한가운데 유독 이질적인 공간이 하나 보였습니다. 제3도크. 하나오션이 인수했다는 바로 그 구역이었습니다. 잿빛 폐허 속에서 그곳만이 기이할 정도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심장에 강제로 박아넣은 최신형 심박동기처럼 그곳은 맹렬하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착륙하자마자 저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외부 안전 컨설턴트라는 가짜 명찰을 목에 걸었습니다. 헌터 국장이 아닌 까다로운 감사가 되어 그들의 허점을 찾아낼 작정이었으니까요. 헬기장에는 낡은 지프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운전석에 앉은 늙은 백인 남자가 저를 보며 씩 웃더군요. 안전점검 나오셨소? 꽉 잡으시오. 여기 한국 양반들은 속도 위반이 일상이니까. 그의 이름은 제임스. 필리 조선소에서 30년을 일하다가 해고당했던 전형적인 러스트 벨트의 노동자였습니다. 차가 도크를 향해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조선소의 풍경은 고함 소리와 쇠망치 소리 그리고 매캐한 용접 가스로 뒤덮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평생 봐온 미국의 조선소였으니까요. 하지만 차에서 내려 제3도크의 정문 스마트 야드라고 적힌 거대한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축구장 4배 크기의 거대한 조립 공장 내부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규칙적인 기계음과 바닥을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무인 운반차의 전자 신호음뿐이었죠. 이게 조선소라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닥은 반도체 공장처럼 먼지 하나 없이 코팅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쇳가루 대신 은은한 오존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작업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대신 그들은 마치 우주복을 연상시키는 스마트 슈트를 입고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꼬투리를 잡기 위해 눈을 번득였습니다. 저 멀리 거대한 선박 블록 앞에서 팔짱을 낀 채 가만히 서 있는 한 동양인 엔지니어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앞에는 용접 로봇팔 2개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정작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딱 걸렸다. 나카무라의 말이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자동화. 로봇만 돌려놓고 사람은 노는 신용을 하는 전형적인 태만. 저는 성큼성큼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봐요. 거기 당신. 제고함에도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는 허공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쓴 투명한 고글, 즉 증강현실 글라스 안쪽에서 무수한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더군요. 작업 중에 잡담은 금지입니다. 그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어 발음은 완벽했지만 억양에는 감정이 거세된 듯한 차가움이 묻어났습니다. 난 본사에서 나온 안전 컨설턴트요. 로봇이 작업하는 동안 작업자가 손을 놓고 있는 건 규정 위반 아닙니까?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수동 조작 레버를 잡고 있어야지. 제가 일부러 트집을 잡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제야 그가 고글을 벗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30대 초반이나 되었을까?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수십 년 된 장인처럼 깊고 침착했습니다. 명찰에는 책임연구원 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1980년도가 아닙니다. 민 연구원은 화를 내거나 변명하는 대신 너무나 차분하게 팩트를 들이밀었습니다. 제가 레버를 잡으면 오차율이 0.5%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로봇은 0.001%의 오차로 작업 중이죠. 제 역할은 로봇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보내오는 데이터를 해석하고 다음 공정을 설계하는 겁니다. 인간의 근육은 쇠를 이길 수 없지만 인간의 뇌는 쇠를 지배하니까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오만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저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과학자처럼 담백했죠. 그때 저를 태워다 준 운전기사 제임스가 껄껄 웃으며 다가와 제 어깨를 쳤습니다. 이보쇼, 컨설턴트 양반. 저 친구 괴롭히지 마쇼. 저 친구가 내 허리를 살려준 은인이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제임스는 턱짓으로 로봇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이 바닥에서 30년을 굴렀어. 예전 미국 주인 놈들은 우리 보고 게으른 돼지라고 욕하면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좁은 탱크 안에 기어 들어가서 용접하라고 등 떠밀었지. 덕분에 내 허리랑 무릎은 작살이 났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오더니 뭐라는 줄 알아? 제임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람은 그런 위험한 데 들어가는 거 아니래. 그건 기계한테 시키고 당신들은 그 기계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라고 하더라고. 처음엔 미친 소린 줄 알았지. 근데 진짜야. 우린 이제 더 이상 소모품이 아니야. 오퍼레이터지. 순간 멍해졌습니다. 나카무라는 한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고 저급한 기술로 현장을 망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 노동자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민 연구원이 쓰고 있던 고글을 벗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컨설턴트님, 아니 헌터 국장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뭐라고요? 저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짜 신분증, 허름한 작업복, 완벽한 연기까지. 제 위장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일개 연구원이 제 정체를 알고 있다니요. 당황한 저를 보며 그가 자신의 스마트 태블릿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놀라실 거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정문을 통과하실 때 저희 보안 AI가 국장님의 안면 근육 데이터를 분석해서 신원을 확인하는데 정확히 0.5초 걸렸으니까요.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나? VIP께서 암행시차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모르는 척 장단을 맞춰드린 겁니다. 손님에 대한 예의니까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감시하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가 그들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기술력의 격차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민 연구원이 다시 고글을 쓰며 무심하게 덧붙이더군요. 보안구역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셔도 됩니다. 숨길 것도 없고 꾸밀 시간도 없으니까요. 아, 그리고 그가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바닥만 보지 말고 위를 좀 보시죠. 진짜 마법은 거기 있으니까. 그의 말에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본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공장 천장에 설치된 수십 개의 레일 위로 거대한 거미처럼 생긴 로봇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운송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선박의 3D 스캐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중앙 통제실로 전송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신경망이었습니다. 디지털 트윈 건조 시스템. 국방성 기밀 문서에서나 봤던 미래 기술이 이곳 필라델피아의 낡은 창고 안에서 태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조선소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3D 프린터, 아니 거대한 실험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감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임무는 이곳의 치명적 결함을 찾는 것이었으니까요.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는 이 시스템 어딘가에 분명 나카무라가 심어놓은 독이 퍼지고 있을 테니까요. 아니면 이 완벽함 자체가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에 몰래카메라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록 시작. 필라델피아 현장은 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이곳은 미쳤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그때였습니다. 민연구원의 태블릿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린 것은 경고, 외부 접속 시도 감지, IP 우회 경로 확인. 평온했던 민연구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가 급히 무전기에 대고 한국어로 외치더군요. 보안팀, 방화벽 3구역에 트래픽이 몰리고 있어. 이거 단순 디도스가 아니야. 누군가 설계도면 서버로 들어오려고 해. 올 것이 왔구나. 직감했습니다. 나카무라의 그림자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깊숙하게 이곳을 덮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안팀, 방화벽 3구역에 트래픽이 몰리고 있어. 민연구원의 외침에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카무라의 경고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귓가를 찢는 듯한 경고음이 울려 퍼지는 그 혼란 속에서 저는 묘한 안도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래, 역시나.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결함이다. 한국인들은 기술은 좋을지 몰라도 보안은 엉망이라는 펜타곤의 정설이 증명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죠. 당장 서버 내려요. 연결 끊으라고. 제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미 해군의 1급 기밀인 핵잠수함 설계도가 고스란히 유출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고함에도 불구하고 민연구원은 태블릿 화면을 보며 피식 웃더군요. 서버를 왜 내립니까? 손님들이 제 발로 들어오셨는데? 뭐라고요? 헌터 국장님, 낚시는 미끼를 물었을 때 낚싯대를 채는 겁니다. 줄을 끊는 게 아니라.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볍게 튕겼습니다. 그러자 공장 중앙에 위치한 대형 모니터의 화면이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해킹을 시도한 공격자의 IP 경로가 실시간으로 역추적되어 지도 위에 그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경유지는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도쿄 치요다구의 한 오피스텔. 어설프네요. 양자 암호 난수표를 뚫으려고 1990년식 디도스 공격을 하다니. 민연구원은 마치 지루한 비디오 게임을 끝낸 아이처럼 하품을 했습니다. 저희 한화 시스템의 방화벽은 일반적인 서버가 아닙니다. 침입자가 들어오는 순간 그 경로를 가상 서버에 가두고 역으로 그들의 단말기 정보를 털어버리죠. 방금 공격한 자들의 하드디스크 시리얼 넘버까지 확보했습니다. 선물로 드릴까요?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등줄기에 소름이 돋더군요. 방어? 아니요, 이건 사냥이었습니다. 미국 정보국도 며칠이 걸리는 역추적을 이들은 단 0.02초 만에 자동화 시스템으로 끝내버린 겁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원래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인수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통신망 교체였습니다. 보안이 뚫리면 기술도 없으니까요. 그의 담담한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존심은 아직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건 소프트웨어일 뿐이다. 진짜 배를 만드는 건 하드웨어다. 거친 쇳덩이를 다루는 현장에서까지 이런 마법이 통할 리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좋습니다. 보안은 인정하죠. 하지만 4개월 납기?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장으로 가봅시다. 당신네들의 그 로봇이 얼마나 대단한지 봐야겠으니까. 우리는 공장 안쪽 메가블록 조립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상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제 눈앞에는 아파트 5층 높이의 거대한 잠수함 선체 블록이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보통의 미국 조선소라면 이 거대한 쇳덩이 주변에 비계를 설치하고 수십 명의 용접공이 매달려 위태롭게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불꽃이 튀고 추락사고가 빈번한 제가 아는 그 지옥 같은 현장 말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지상에서 선행의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민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대한 블록 안에는 이미 파이프, 배선, 심지어 침대와 변기까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도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땅 위에서 레고 블록처럼 완성품을 만든 뒤 조립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방식대로라면 좁은 선체 내부에서 용접하느라 허리도 못 펴고 유독가스 마시며 작업해야 하죠.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블록을 뒤집어서 가장 편한 자세로 작업합니다. 중력을 거스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렇게 큰 블록을 이어붙이면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소. 파이프 구멍이 1mm만 어긋나도 잠수함은 침몰한다고. 제가 마지막 꼬투리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수천 개의 배관을 땅 위에서 미리 조립하고 나중에 맞춘다. 그건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300m 길이의 선박에서 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건 이론상으로나 가능한 얘기였으니까요. 민 연구원은 말없이 저를 블록 연결부로 데려갔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블록이 맞닿아 있는 그곳 접화면에는 레이저 센서가 붉은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저 숫자가 보이십니까? 디지털 계기판에 찍힌 수치. 허용 오차 0.2mm.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A4 용지 2장 두께. 그게 이 거대한 강철 덩어리의 오차 범위였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 공간에서 이미 1000번 이상 조립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어디가 닿고 어디가 뜰지 미리 알고 깎아냈다는 뜻이죠. 현장에서는 그저 퍼즐을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현기증이 일더군요. 제가 알고 있던 조선업은 거칠고 투박하고 땀냄새 나는 노동집약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정밀 반도체 공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백발의 미국인 감독관이 태블릿을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젠장. 또 틀렸어. 도면이 또 틀렸다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역시 문제가 없을 리 없지. 현장의 혼란, 설계의 오류. 드디어 이 매끄러운 쇼의 균열을 찾았다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작업이 중단된 겁니까? 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묻자 그 감독관이 씩씩거리며 제게 도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아니, 작업 중단이 아니라 이 빌어먹을 원본 도면 말입니다. 펜타곤에서 보내준 설계도요. 설계도가 왜요? 여기 좀 보십시오. 한국 엔지니어들이 빨간 펜으로 체크해둔 거. 톰이 보여준 태블릿 화면은 온통 붉은색 투성이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에러샵 342 배관 간섭 발생. 수정 요망. 에러샵 819 하중 계산 오류. 철판 두께 20mm에서 25mm 보강 필요. 제한 유지보수 공간 확보를 위해 밸브 위치 변경. 붉은색 메모가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3,482개. 이게 다 뭡니까? 한국 친구들이 찾아낸 오류입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설계한 버지니아급 잠수함 도면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오류도 모르고 억지로 끼워 맞추느라 망치질을 해댔던 겁니다. 그러니 배가 맨날 고장나죠. 톰은 분노가 아닌 경이로움의 참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도면을 받자마자 AI로 스캔하더니 하루 만에 이 오류들을 다 잡아냈습니다. 심지어 해결책까지 다 그려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이 수정본대로 조립하는 것뿐입니다. 덕분에 3주 걸릴 배관 작업을 오늘 오전 3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붉은색으로 난도질 당한 도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나태함에 빠져있던 미 해군의 치부이자 미국 제조업의 몰락을 증명하는 진단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서를 써내려간 건 우리가 하청업체라고 무시했던 한국의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으시겠죠? 어느새 다가온 민 연구원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국장님, 저희는 미국을 비웃으러 온 게 아닙니다. 고쳐드리러 온 겁니다.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도려내듯 저희는 비효율을 도려내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저들이 쓰는 장비, 저들이 쓰는 소프트웨어, 심지어 저들이 마시는 커피 믹스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의 데이터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이곳 필라델피아는 더 이상 미국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이미 미래였습니다. 아직 놀라시긴 이릅니다. 민 연구원이 저를 공장 가장 깊숙한 곳 자재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보통의 조선소 자재 창고는 온갖 부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미로입니다. 부품 하나를 찾으려면 반나절이 걸리죠. 하지만 이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품은? 자재는 어디 있습니까? 설마 재고도 없이 공사를 하는 겁니까? 재고는 비용입니다. 민연구원이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적시 생산 시스템을 씁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필요한 엔진 부품은 정확히 오후 1시 30분에 트럭으로 도착합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그리고 트럭으로. 오차는 10분 내외입니다. 스크린에는 전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수천 개의 선이 한국의 부산항과 인천공항에서 이곳 필라델피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선들은 마치 살아있는 핏줄처럼 펄떡이며 미국의 심장으로 수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씨가 그랬죠? 한국은 공급망이 불안하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에게는 한화라는 거대한 생태계가 있습니다. 철강은 포스코, 엔진은 한화 엔진,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 우리는 남의 것을 빌려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듭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나카무라가 말했던 신뢰와 전통? 그딴 건 이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한낱 말장난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너무나 깨끗했고 시스템은 너무나 완벽해서 제가 담배 연기를 뿜는 것조차 오염이 될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위축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정의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틀렸고 그들이 옳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낡았고 그들은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경고등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할 리가 없다. 세상에 완벽한 범죄가 없듯 완벽한 기술도 없다. 분명 어딘가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걸 찾아야 한다. 그래야 미국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다. 민연구원. 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빠진 게 있군요. 말씀하시죠. 이 모든 건 기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사람이 합니다. 당신네 그 잘난 로봇들이 과연 예측 불가능한 전시 상황에서도 돌아갈까요? 해킹이 아니라 물리적인 타격이나 전력 차단 같은 극한 상황 말입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던졌습니다. 시스템 의존도가 높을수록 시스템이 붕괴되었을 때의 리스크는 크다는 점을 파고든 겁니다. 민연구원은 잠시 침묵하더군요. 그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드디어 약점을 찾았구나 싶었던 찰나 그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구역 아날로그 벙커로 모시겠습니다. 아날로그 벙커? 저희는 기계만 믿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 즉 모든 전기가 끊기고 모든 로봇이 멈췄을 때? 그때 배를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의 손이니까요. 그가 안내한 곳은 최첨단 공장 구석에 있는 낡은 컨테이너 박스였습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전율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디지털 트윈도 로봇도 없었습니다. 대신 땀에 젖은 러닝셔츠를 입은 한국인 기술자들과 미국인 노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쭈그리고 앉아 손으로 도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 땀 냄새, 그리고 거친 숨소리. 이건 저희가 미국 분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건 로봇 조작법만이 아닙니다. 민연구원의 목소리가 진지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손끝의 감각, 쇠가 우는 소리를 듣는 법,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깡. 기계가 멈추면 저희는 망치를 들고라도 배를 고칠 겁니다. 그게 한국조선업이 세계 1위인 진짜 이유입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첨단 기술로 압도하고 아날로그 감성으로 확인 사살을 하다니. 저는 그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카무라는 틀렸습니다. 이들은 냄비처럼 금방 식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펄펄 끓는 용광로 그 자체였습니다. 아날로그 벙커에서 느꼈던 뜨거운 전율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민연구원은 저를 다시 밖으로 이끌더군요. 그의 표정은 방금 전까지 보여주던 기술자의 자부심과는 사뭇 다른 무겁고 비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국장님, 이제 기술 검증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보여드려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다니요? 저희가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서버를 복구하던 중 아주 흥미로운, 아니 경악스러운 데이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카무라 씨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국장님의 방문을 막으려 했는지 그 이유가 담긴 물건이죠.
그는 저를 조선소 본관 최상층 CEO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필라델피아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곳에는 육중한 티타늄 금고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민 연구원이 생체 인식을 통과하자 금고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보석이나 현금이 아닌 낡은 외장 하드디스크 하나가 들어있더군요. 이건 미쓰비시 중공업이 지난 10년간 이 조선소를 위탁 운영할 때 남긴 블랙박스입니다. 놈들은 철수하면서 서버를 포맷했다고 보고했지만 저희 복구팀이 지워진 로그 파일들을 살려냈습니다. 민 연구원은 하드디스크를 제 태블릿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수백 개의 폴더가 떴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파일명은 프로젝트 캐시 카우였습니다. 제목부터가 불길하기 짝이 없었죠. 읽어보시죠. 특히 2023년 5월 12일자 기술 이사의 업무 일지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터치했습니다. 암호화가 풀리며 일본어로 된 문서가 드러났고 제 태블릿의 번역기가 실시간으로 텍스트를 변환해 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그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수신 도쿄 본사 전략기획실. 참조 나카무라 켄 고문. 내용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냉각 펌프 균열 문제 보고. 현황 미 해군 측 설계 오류로 인해 냉각수 파이프에 미세 균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파이프 소재를 티타늄 합금으로 교체해야 함.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어지는 문장은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결정사항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안하지 말 것. 대신 기존 방식대로 용접 보강만 수행할 것. 그래야 6개월마다 재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미 해군은 기술적 원인을 모르므로 이를 노후화로 포장하여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함. 미국은 우리의 캐시 카우임. 순간 눈앞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죠. 이 개자식들이. 욕설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나카무라가 말했던 신뢰. 70년 동맹. 그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안보를 담보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잠수함이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설 때마다 그들은 도쿄의 사무실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샴페인을 터뜨렸다는 얘기니까요. 민 연구원이 차분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밑에 있는 첨부 파일입니다. 국장님 확인해 보시죠.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오션 기술팀이 작성한 솔루션 보고서였습니다. 분석 결과 미쓰비시가 은폐한 냉각 펌프 결함 확인. 조치사항 한화가 자체 개발한 하이브리드 합금으로 파이프 전면 교체 완료. 내구성 50년 보장. 비고 본 기술 개선에 대한 비용은 미 해군에 청구하지 않음. 이는 동맹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무상 서비스임.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고장나기를 기도하며 땜질을 했고 다른 한쪽은 돈도 받지 않고 영구적인 해결책을 박아 넣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김 전무가 그리고 민 연구원이 그토록 당당했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배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미국의 자존심을 수리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민 연구원. 이 자료 원본입니까? 해시값까지 검증된 원본입니다. 법정에서도 아니 청문회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죠. 당장 이걸 가져가야겠소.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올려놓는 순간 나카무라 놈은 감옥행이야. 저는 서둘러 데이터를 제 개인 보안 USB에 복사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선소 입찰건이 아니었습니다. 미일 관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한미 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쓸 핵폭탄급 스모킹 건이었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자마자 저는 민 연구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소. 당신들이 미국을 구했어. 조심해서 가십시오. 놈들이 냄새를 맡았다면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을 겁니다. 그의 경고를 가슴에 새기며 저는 헬기장으로 뛰었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어 필라델피아의 하늘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헬기 로터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저는 파일럿에게 소리쳤습니다. 최대 속력으로. 백악관 직통 라인으로 간다. 헬기가 이륙하고 조선소가 발 아래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만 해도 저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 USB가 나카무라의 심장에 박힐 비수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확신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상공에 진입했을 무렵 제보한 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백악관 비서실.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국장입니다. 대통령님께 보고드릴 긴급 사안이. 데이비드 헌터. 지금 즉시 귀관의 모든 직무 권한이 정지되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펜타곤 내 대표적인 친일파 스미스 차관보의 차가운 음성이었죠. 뭐라고? 스미스,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자네에 대한 내부 감사가 시작됐네. 혐의는 국가기밀 유출 및 수뢰. 자네 계좌에서 출처 불명의 자금 50만 달러가 발견됐어. 송금처는 한국의 페이퍼 컴퍼니 더군. 이런 미친. 그건 조작이야. 나카무라 짓이지? 놈이 파놓은 함정이라고. 제가 고함을 쳤지만 스미스 차관보는 무미건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변명은 조사실에서 하게. 지금 자네 헬기의 착륙 허가가 취소됐네. 랭글리 공군기지로 기수를 돌려. 헌병대가 대기 중이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동시에 헬기 조종석의 무전기에서도 다급한 교신음이 터져 나오더군요. 여기는 워싱턴 관제탑. 식별번호 DIA-01 귀관은 항로를 이탈했다. 즉시 랭글리로 회항하라. 불응시 요격하겠다. 창밖을 내다보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F-16 전투기 2대가 애프터버너를 켜고 제 헬기 양옆으로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요격? 아군 정보국장에게 전투기를 띄워? 이건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입을 막겠다는 명백한 살해 위협이었습니다. 국장님, 어떡합니까? 레이더에 라곤 경고등이 떴습니다. 파일럿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 안에 담긴 진실이 밝혀지면 나카무라는 끝장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먼저 사회적으로, 아니 물리적으로 매장당할 판이었습니다. 놈들은 빨랐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감탄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워싱턴에서 제목을 조를 올가미를 완성해 놓은 겁니다. 이대로 랭글리로 가면 뺏긴다. USB도, 내 명예도, 그리고 미국의 미래도 선택해야 했습니다. 순순히 잡혀가서 조작된 증거 앞에 무릎 꿇을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진실을 터뜨릴 것인가. 저는 조종사의 어깨를 낚아채며 명령했습니다. 통신 꺼. 그리고 저공비행으로 델라웨어 강을 따라간다. 네. 그러다 격추됩니다. 쏘지 못해. 여기는 민간인 거주구역 상공이야. 놈들도 워싱턴 한복판에서 정보국장을 격추시키진 못해. 랭글리가 아니라 내 개인 안전가옥으로 간다. 5분 안에 따돌려. 헬기가 급선회하며 빌딩 숲 사이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중력 가속도가 온몸을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이를 악물고 나카무라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해보자 이거지? 누가 먼저 죽나 한번 해보자고.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데이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피가 튀고 살이 찢기는 진짜 진흙탕 싸움이 막을 올린 겁니다. 꽉 잡으세요. 충격에 대비해. 파일럿의 비명과 동시에 헬기가 요란한 굉음을 내며 지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빌딩 숲 사이를 위태롭게 빠져나온 기체는 델라웨어 강변에 버려진 폐차장 공터에 거칠게 내려앉았습니다. 로터가 바닥을 긁으며 튀는 불꽃이 칠흑 같은 어둠을 찢어놓았고 제 몸은 안전벨트가 끊어질 듯한 충격에 앞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은 못 갑니다. 여기서 잡히면 군사재판입니다. 창백하게 질린 파일럿은 저를 내려놓자마자 도망치듯 다시 이륙해버렸습니다. 거센 비바람 속에 홀로 남겨진 저는 젖은 낙엽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미 합중국 정보국장이라는 직함이 이 낡은 폐차장 고철보다 못한 신세가 되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저는 옷깃을 세우고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놈들의 추격조가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기껏해야 20분. 저는 기억을 더듬어 폐차장 외곽 허름한 모텔, 제가 정보국 초년생 시절 비밀 안전가옥으로 쓰던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벽에 걸린 낡은 TV를 켰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펜타곤이 데이비드 헌터 정보국장을 국가반역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1급 군사 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 속 앵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사진 옆에는 수배 중이라는 붉은 자막이 박혀 있더군요. 스미스와 나카무라, 놈들은 정말이지 철두철미했습니다. 제 계좌, 제 명예, 제 인생을 송두리째 난도질해 놓고 저를 파렴치한 매국노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보안 폰을 꺼냈지만 화면에는 서비스 거부, 계정 삭제됨이라는 문구만 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락할 길도, 펜타곤에 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길도 모두 끊겼습니다. 완벽한 고립. 세상 모든 것이 저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절망감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주머니 속 USB가 묵직하게 느껴졌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제가 잡히는 순간 이 USB는 증거물이 아니라 훔친 기밀로 둔갑할 테니까요. 차라리 이걸 강물에 던져버리고 어디론가 숨어버릴까 하는 비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젖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떠나기 직전 민 연구원이 혹시 몰라 챙겨드린다며 건네주었던 예비 데이터 칩이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구석에 있던 낡은 노트북에 그 칩을 꽂았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폴더 하나가 열렸습니다. 폴더명은 기록 숨겨진 72시간. 나카무라의 비리를 담은 문서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소 내부 CCTV와 작업자들의 바디캠 영상을 편집한 10GB 분량의 비디오 로그였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무심코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 속 날짜는 3일 전.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 데드라인을 선언하기 직전의 주말이었습니다. 장소는 필라델피아 제3도크의 지하 잠수함의 벨러스트 탱크 내부였습니다. 그곳은 스마트 야드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기어갈 수 있는 좁고 어두운 통로. 바닥에는 썩은 진흙과 기름이 무릎까지 차올라 있었고 유독가스 경보기가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악취나는 어둠 속에서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엎드려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김 부장님, 산소 농도가 18%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나가셔야 합니다. 바디캠을 찬 누군가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화면 속의 중년 남성은 고개를 저으며 손에 든 스크래퍼로 녹슨 철판을 미친 듯이 긁어내고 있었습니다. 안 돼. 여기 크랙을 못 찾으면 로봇이 용접을 못해. 센서가 오작동한다고. 이대로 덮으면 배 또 고장나. 하지만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야, 이 새끼야.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데? 미국 놈들이 우리 보고 기술 없다고 무시했잖아. 쪽발이 놈들이 우리더러 삼류라고 비웃었잖아.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 후배들은 평생 하청업체 소리 들으며 살아야 돼. 알았어? 김 부장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장갑은 이미 찢어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검은 기름과 섞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철판을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0.1mm의 균열이라도 찾아내기 위해 그는 자신의 살을 깎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각. 한 젊은 연구원이 로봇팔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까 저에게 차분하게 팩트를 설명하던 민 연구원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오차율 잡아야 해. 제발. 그는 코피가 터져 인중이 붉게 물든 줄도 모르고 밤새도록 코딩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옆에는 다 마신 에너지 드링크 캔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쪽잠을 잔 흔적이 역력한 침낭이 구겨져 있더군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낮에 보았던 그 깨끗하고 완벽한 스마트 야드. 0.00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 디지털 트윈. 그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와 땀 그리고 뼈를 갈아 넣은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도끼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프로젝트는 전쟁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무시했던 세상에 대한 복수이자 조국의 명예를 건 처절한 투쟁이었던 겁니다. 나카무라는 이것을 쇼라고 비웃었습니다. 저조차도 기술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혼이었습니다. 어떤 최첨단 AI로도 흉내낼 수 없는 인간만이 보여줄 수 있는 숭고한 집념 말입니다. 젠장.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아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고작 뇌물 혐의가 무서워 도망칠 생각이나 하고 있는데 저들은 목숨을 걸고 남의 나라 배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좁은 탱크 안에서 유독가스를 마셔가며 피 묻은 손으로 동맹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화면 속 김 부장이 잠시 방독면을 벗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카메라를 보고 말하더군요. 마치 지금의 저에게 하는 말처럼. 미국 양반들이 알아줄까?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한 거. 옆에 있던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배만 잘 뜨면 되죠. 그게 기술자 자존심 아닙니까?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쾅! 그때 모텔 방문이 부서질 듯 울렸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놈들이 기어이 여기까지 쫓아온 겁니다. 데이비드 헌터.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나와. 스미스의 사냥개들이 문을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공포에 질려 뒷문으로 도망쳤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USB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었습니다. 저들의 피와 땀을 봤는데 제가 이대로 비겁하게 숨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김 부장님, 당신들의 그 노력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미국이 몰라줘도 제가 알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방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잡히는 한이 있어도 이 증거를 법정에서 아니 전 세계 언론 앞에서 터뜨릴 방법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전쟁이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밖에는 무장한 요원들이 총을 겨누고 있겠지만 제 뒤에는 수백 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버티고 서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들어와 봐, 이 자식들아. 저는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손 머리 위로. 움직이면 쏜다.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눈부신 서치라이트 불빛이 시야를 하얗게 태워버렸습니다. 제가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검은 군홧발이 제 명치를 걷어찼고 억센 손들이 제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더군요.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를 뺨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데이비드 헌터,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미란다 원칙 따위는 없었습니다. 제 손목에 채워진 건 경찰의 수갑이 아니라 테러리스트용 케이블 타이였습니다. 저를 끌고 가는 요원들의 팔뚝에는 소속 부대 마크조차 없더군요. 그들은 국가의 공권력이 아니라 스미스와 나카무라가 고용한 사냥개들이 분명했습니다. 머리에 검은 두건이 씌워진 채 저는 짐짝처럼 SUV 트렁크에 실렸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늑골이 욱신거렸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참기 힘든 건 패배감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진실을 손에 쥐고도 전할 방법이 없어서? 얼마나 달렸을까요? 차가 멈추고 저는 어딘가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습한 곰팡이 냄새와 웅웅거리는 환풍기 소리. 지하시설이었습니다. 두건이 벗겨지자 형광등 불빛 아래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는 두 남자가 보이더군요. 스미스 차관보 그리고 나카무라 켄이었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군요, 헌터 국장. 나카무라가 최고급 가죽 구두로 제 정강이를 툭툭 찼습니다. 그는 제 주머니에서 압수한 USB를 손가락으로 빙빙 돌리며 혀를 차더군요. 이게 당신의 목숨줄이었습니까? 영원한 젖소 프로젝트? 하. 순진하긴. 헌터 씨, 당신은 아직도 세상을 모르는군요. 이딴 데이터 쪼가리가 정말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까? 그건 명백한 범죄 증거다. 내 놈들이 미국의 혈세를 빨아먹은 범죄. 나카무라가 제 말을 끊으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정의는 승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면 이건 범죄가 아니라 현명한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패배한 당신은 중국의 기밀을 팔아먹은 매국노로 역사에 남겠죠. 그는 옆에 있던 스미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미스가 벽면에 TV를 켰습니다. 화면 속 뉴스 앵커는 침통한 표정으로 속보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헌터 전 정보국장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고 잠수함 설계도를 넘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펜타곤은 그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체포 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하다 사살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사살.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들은 저를 살려서 내보낼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저를 죽이고 도주 중 사망으로 처리하면 모든 게 깔끔하게 덮이겠죠. 잘 봐둬라, 헌터. 나카무라가 제 USB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구두 뒤축으로 그것을 지시겨버리더군요. 과자작 하는 소리와 함께 제가 목숨 걸고 가져온 진실이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피땀 흘려 지켜낸 그 증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플라스틱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제 영혼의 어딘가도 함께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당신의 그 잘난 팩트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갔고 남은 건 권력뿐이죠. 나카무라는 제 뺨을 가볍게 두드리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스미스 역시 경멸 어린 시선을 던지며 뒤따라 나갔고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감옥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완벽한 어둠. 그리고 정막. 저는 묶인 손을 풀려고 몸부림쳤지만 케이블 타이는 살을 파고들 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참했습니다. 평생을 국가에 헌신했고 오직 데이터와 진실만을 숭배해온 제 인생이 고작 사기꾼들의 말장난 몇 마디에 부정당하고 쓰레기 취급을 받다니. 으아악.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제 목구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공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눈물과 콧물이 되어 범벅이 되었습니다. 포기해. 넌 졌어. 아무도 널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냥 여기서 혀를 깨물고 죽는 게 저들에게 모욕당하며 개죽음 당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멘탈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겠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심연.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탈진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시야에 들어온 무언가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제 오른쪽 구두. 가죽이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된 구두 코끝에 검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흙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폐차장에서 구를 때 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필라델피아 조선소 벨러스트 탱크에서 묻어온 그곳 엔지니어들의 흔적이었습니다. 문득 아까 보았던 김 부장의 영상이 뇌리에 스쳤습니다. 산소가 부족해 숨을 헐떡이면서도 피 묻은 장갑으로 철판을 긁어내던 그 모습. 야, 이 새끼야.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데? 쪽발이 놈들이 우리더러 삼류라고 비웃었잖아.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 후배들은 평생 하청업체 소리 들으며 살아야 돼. 그의 절규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도끼를 품었습니다. 그 도끼를 연료 삼아 불가능을 가능으로 태워버렸죠. 그런데 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작 USB 하나가 부서졌다고, 고작 뉴스에서 나를 욕한다고 여기서 질질 짜고 있단 말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라, 데이비드. 스스로에게 욕을 퍼붓자 이상하게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제 손은 묶여있고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뇌는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민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제 발로 들어오셨는데 줄을 끊는 게 아니라 낚싯대를 채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번개처럼 하나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아날로그 벙커를 나올 때 민 연구원이 제게 건넸던 또 하나의 물건. USB 말고 그가 제 양복 안주머니에 꽂아주었던 볼펜 한 자루. 국장님, 이건 기념품입니다. 한국에서는 계약서에 서명할 때 쓰는 펜을 선물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냥 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경도 쓰지 않았죠. 하지만 놈들은 제 몸을 수색하면서 총과 휴대폰, USB는 뺏어갔지만 재킷 안주머니에 꽂힌 이 싸구려 플라스틱 볼펜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비틀어 묶인 손을 억지로 재킷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닿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힘겹게 꺼내 입에 물고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로 펜을 밟아 부셨습니다. 빠각 하는 소리와 함께 펜이 두 동강 나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손톱만한 금속 칩이 튀어나왔습니다. 마이크로 SD카드. 민 연구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혹시 몰라 챙겨드립니다. 이건 원본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건 트리거입니다.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민 연구원은 해킹을 역추적할 때 놈들의 서버에 선물을 심어놨다고 했죠. 이 칩은 데이터 저장소가 아니라 그 심어둔 선물을 폭발시키는 기폭제였던 겁니다. 이 칩을 네트워크에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미쓰비시 본사 서버는 물론 지금 이 건물의 모든 전산망이 마비되고 나카무라가 감추고 싶어 했던 모든 진실이 백악관 서버로 강제 전송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연결하느냐였습니다. 방 안에는 컴퓨터도 단말기도 없었습니다. 있는 거라곤 깨진 TV와 제 시선이 벽면에 붙어있는 전자식 도어락의 제어 패널에 꽂혔습니다. 저것입니다. 저것도 네트워크에 연결된 단말기입니다.
하지만 손이 묶여 있습니다. 패널을 뜯어내고 칩을 이식하려면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데 제 손가락은 케이블 타이에 묶여 피가 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USB의 날카로운 플라스틱 파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에 물고 제 손목을 조이고 있는 케이블 타이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손목의 살가죽을 긁어내며 그 틈으로 파편을 밀어 넣은 겁니다. 으윽!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뜨거운 피가 손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은 피 묻은 장갑으로 배를 고쳤는데 제가 이깟 손목 하나 희생 못하겠습니까? 미국식 합리주의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식 깡으로 싸울 차례였습니다. 기다려라, 나카무라. 네가 부순 건 USB가 아니라 내 인내심의 마지막 브레이크였다. 서걱 서걱. 살을 베는 소리와 함께 케이블 타이의 한쪽이 조금씩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야수의 눈, 바로 그것이었죠. 크윽. 손목의 동맥이 끊어질 듯한 고통이 전해져 왔지만 저는 비명을 삼키며 마지막 힘을 주었습니다. 뚝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케이블 타이가 끊어지더군요. 자유가 된 손목은 피투성이었고 살점이 뜯겨나가 뼈가 보일 지경이었지만 지금 제게 그건 고통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벽면의 도어락 패널을 뜯어냈습니다. 복잡한 전선들이 드러났고 저는 그중 메인 데이터 포트를 찾아 입에 물고 있던 마이크로 SD카드를 꽂아 넣었습니다. 그 순간 붉은색이었던 패널의 LED가 맹렬하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강제 제어 또는 무력화. 접근 승인. 목표 미쓰비시 서버 및 펜타곤 전용 회선. 가라. 가서 저들의 목을 물어뜯어라. 제가 씹어뱉듯 중얼거리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깜빵의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 스미스와 나카무라가 있는 상황실 쪽에서 다급한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화면이 왜 이래?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외부 접속입니다. 외부? 어디야? IP 추적해. 저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제 발자국마다 붉은 핏자국이 남았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상황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그곳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온통 경고창으로 뒤덮여 있었고 나카무라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더군요. 스미스 차관보는 멍하니 메인 스크린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헌터? 저를 발견한 스미스가 유령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는 제 모습은 그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어떻게 나왔지? 아니, 그것보다 이게 무슨 짓이야? 스미스가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저는 차분하게 메인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총은 나중에 뽑게, 스미스. 지금 자네가 봐야 할 건 내가 아니라 저 화면이니까. 스크린에는 하나오션의 로고와 함께 거대한 데이터 스트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로그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민 연구원이 심어둔 트리거가 작동하며 나카무라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미쓰비시의 비밀 서버를 강제로 개방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디오 파일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녹음 일시 2025년 12월 28일 14시. 발신 나카무라 켄 수신 베이징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보국. 나카무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꺼. 당장 끄라고. 저건 조작이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너무나도 선명한 나카무라 본인의 목소리였으니까요. 걱정 마십시오. 헌터 국장은 오늘 밤 제거됩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다시 미쓰비시가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미 해군 차세대 잠수함의 설계도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미국 놈들은 멍청해서 우리가 부품을 바꿔치기해도 모를 겁니다. 정막. 방금 전까지 시끄럽던 상황실에 죽음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스미스 차관보의 손에서 권총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카무라. 이게 사실인가? 스미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친일파였지만 그래도 미 합중국의 관료였습니다. 로비는 받아도 매국은 할 수 없는 자였죠. 나카무라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이건 딥페이크야. 한국 놈들이 만든 가짜라고. 헌터가 꾸민 짓이야. 가짜? 제가 피 묻은 손으로 제 재킷 안주머니에서 부러진 볼펜의 잔해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봐, 나카무라. 자네는 실수를 했어. 한국인들을 냄비라고 무시했지? 하지만 그들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집요해. 자네가 우리 시스템에 침투하려고 보낸 해커들. 민연구원이 그들의 PC에 역으로 빨대를 꽂아놨더군. 방금 들은 녹음 파일은 자네가 고용한 해커의 노트북에서 실시간으로 가져온 거야. 이럴 수는 없어. 고작 조선소 놈들이. 나카무라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00년을 이어온 일본의 로비 제국이 한국의 엔지니어 한 명이 심어둔 작은 코드 한 줄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실의 붉은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한라인. 스미스 차관보는 전화를 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천천히 걸어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헌터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익숙한 그리고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데이비드, 지금 내 모니터에 뜨는 저게 다 사실인가?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민연구원의 트리거는 이곳뿐만 아니라 펜타곤과 백악관의 서버까지 동시에 연동시켜버린 겁니다. 예, 대통령님. 나카무라가 중국에 팔아넘기려던 기밀 문서 그리고 제 누명을 입증할 증거들입니다. 팩트입니다. 스미스 바꿔. 저는 스미스에게 수화기를 넘겼습니다. 전화를 받은 스미스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가더군요. 수화기 너머의 고함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제 귀에까지 생생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당장 그 일본 스파이놈 체포해. 그리고 너도 옷 벗고 대기해. 내 당장 FBI를 보낼 테니까. 네. 대통령님. 그게 아니라. 스미스는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전화를 떨구었습니다. 곧이어 건물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상황실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FBI 전술팀이 들이닥쳤습니다. 나카무라 켄. 당신을 간첩 혐의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요원들이 나카무라를 바닥에 짓누르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까 저에게 채워졌던 그 차가운 금속이 이제는 주인을 찾아간 셈이죠. 나카무라는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미일 동맹을 깰 셈이야? 미국은 일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너희는 결국 우리한테 무릎 꿇게 될 거야. 그의 발악을 지켜보던 제가 다가가 그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틀렸어, 나카무라. 미국은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에겐 진짜 친구가 생겼거든. 실력 있고 입 무겁고 무엇보다 깡이 있는 친구 말이야. 나카무라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뜨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스미스 차관보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연행되었고요. 상황실에는 저와 FBI 팀장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나카무라의 부하 직원들만 남았습니다. 팀장이 제 손목의 상처를 보고 놀라서 구급상자를 가져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건 훈장 같은 거니까요.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저 멀리 포토맥 강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더군요.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놈들에게 뺏겼다가 다시 되찾은 제 보안폰이었습니다. 발신자는 하나오션 민연구원. 저는 피 묻은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연구원 보고 있나? 수화기 너머에서 덤덤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국장님. 뉴스 보고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터뜨리셨더군요. 손목은 좀 괜찮으십니까? 덕분에 자네가 준 볼펜 아주 유용하게 썼네. 비록 부러뜨리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계약서는 볼펜이 아니라 실내로 쓰는 거니까요. 배는 예정대로 4개월 뒤에 출항합니다. 국장님도 오실 거죠? 물론이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그 기적의 배가 바다를 가르는 모습을.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데이터를 믿는 냉혈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손을 더럽히는 희생, 그리고 불가능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한국인들의 뜨거운 혼이었습니다. 미국은 살았습니다. 아니, 미국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가장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고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데 포토맥강 너머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그 광기 어린 추격전과 총성은 마치 먼 옛날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더군요. 제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있고 재킷 주머니에는 부러진 볼펜 조각이 남아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워싱턴의 아침은 분주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나카무라의 체포 소식과 함께 미 행정부가 한미조선 동맹을 공식 선포했다는 속보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거리는 어제와 똑같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적어도 제 눈에 비친 세상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들고 국방정보국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주인 잃은 책상 위에는 여전히 산더미 같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중 맨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제 시선을 붙잡더군요. 방금 전 민연구원이 국장님께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내온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오늘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사진 속 풍경은 경이로웠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녹슨 유령 도시 같았던 그곳 쥐떼가 돌아다니고 적막만이 감돌던 제3도크가 지금은 생명력 넘치는 거대한 심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미국 노동자들이 파란색 안전모를 쓰고 활짝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고 그들 사이사이에는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은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피부색도 언어도 달랐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전후의 그것처럼 닮아 있더군요.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도면을 확인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나카무라가 그토록 비웃었던 냄비 근성이 아닌 쇠보다 단단하게 결속된 강철 같은 유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의 가장 높은 곳,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 꼭대기에는 두 개의 깃발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성조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태극기.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는 그 두 깃발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더군요.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진정한 파트너가 사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묵묵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만했습니다. 돈이면 기술을 살 수 있다고 믿었고 계약서 한 장이면 동맹이 유지된다고 착각했습니다. 일본의 화려한 로비와 달콤한 말에 취해 정작 우리의 배를 고치기 위해 피땀 흘리는 한국인들의 거친 손을 외면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동맹은 화려한 만찬장에서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 기름 냄새 진동하는 좁은 밸러스트 탱크 안에서 서로의 땀 냄새를 맡으며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고 부서진 그 볼펜 조각을 소중하게 넣었습니다. 비록 플라스틱 껍데기는 부서졌지만 그 안에 담겨있던 진심이라는 데이터는 영원히 제 가슴 속에 남을 테니까요. 국장님, 백악관에서 호출입니다. 대통령께서 찾으십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매무새를 다듬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며칠 밤을 새워 퀭하긴 했지만 눈빛만은 20대 신임 요원 시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대통령께 가서 보고할 겁니다. 더 이상 우려 섞인 보고서가 아닌 확신에 찬 희망을 말이죠. 미 해군은 더 이상 종이 호랑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등 뒤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과 깡을 가진 대한민국이라는 든든한 형제가 버티고 서 있으니까요. 필라델피아에서 들려오는 망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를 고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무너져가던 미국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소리이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웅장한 서곡입니다. 워싱턴에서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세계의 바다는 다시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미국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 숨막히는 첩보전과 반전 드라마. 오만했던 일본의 코를 납작하게 누르고 실력 하나로 세계 최강 미국의 존경을 받아낸 우리 한국인들의 이야기가 가슴 벅차게 다가오지 않으셨나요? 누군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와 땀을 흘린 우리 기술자들의 정당한 대가라는 것을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계신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를 바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